안녕하세요. 오늘은 372 1화를 볼 거고요. 372 밀어놨던 372 1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알았어요? 검증 결과는 예상대로야. 초용이 바뀐다고 사물 자체가 바뀌지 않듯이 동굴의 경치가 달라도 동굴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아. 스킨 사놓길 잘했다. 잠깐만. 나 이거 안 받았니? 이걸 몽유가 새로 13개 몽유가 열렸어요. 결석 에센트겠죠? 그 끼는 결석이 아니고 곱셈축 위의 하루. 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 안 나오네. 어디 보자. 특별 전시 구역은 C구역이네. 이쪽 길로 가면 될 것 같아. 내 눈으로 그 돌을 직접 볼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네. 그러게 TV에 나왔던 허세 가득한 평론가들이 그걸 거짓말이라고 했던 게 기억나. 이제 그들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 여기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라플라스 박물관. 한때는 조용했지만 지금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이게 이번 특별 전시의 홍보 포스터구나. 최고야. 따라할 수가 없어. 단순한 기하학적 선들이 마음에 들어. 배치가 딱 적절해. 세 명의 젊은이가 휴식구역에 있는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다. 굳은 기묘하고 고풍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 소녀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냈다. 아니 누구라도 이런 옷 입고 있으면은 하지만 소녀는 손에 든 라플라스 박물관 특별전시 45km 밖에서 온 기적의 돌이라는 포스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포스터의 왼쪽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전시 기간 동안 테마 아이스크림 기적의 별 한정 판매라고 적혀 있었다. 아이스크림이 더 관심 가는데. 오래 기다렸습니다. 여기 아이스크림이요. 그렇게 오래 기다린 것 같진 않은데 고마워. 꼬마 아가씨와 친구들이 내 아이스크림 가게를 구해줬더니 어떻게 고맙다고 해야 할지. 원형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두 젊은이도 아이스크림을 받았다.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여요. 포스터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네요. 사실 난 평소에 이런 걸 잘 먹지 않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가게 주인인 미라 씨는 이 아이스크림이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했지만 솔직히 어떻게 된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37씨 잘 알고 있어요. 연구센터에 당신같이 뛰어난 수학 연구자가 왔다는 소문을 들은 건 꽤 되었지만 오늘에서야 직접 뵙게 되었네요. 37씨라고 해야 되나? 잠깐, 나 진짜 자연스럽게 37씨라고 읽었는데? 그렇게 격식 차리지 않아도 돼. 그냥 37이라 불러. 나도 너를 에즈라라고 부를게. 너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어. 이 숫자는 내 예상대로야. 너의 실수와 허수는 잘 정돈된 숫자들이네. 나쁘지 않아. 전에 이 허수 친구는 없었거든. 허수? 네? 허수요? 17세기의 데카르트가 제시한 그 유명한 허수를 말하는 건가요? 17세기. 익숙해지면 돼. 나도 처음엔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든. 사실 지금도 모르겠지만. 메스머 주니어 반응이 제일 정상일 듯? 분명 흥미로운 이야기가 되겠네요. 제 강연까지 시간이 좀 남았는데 얘기 좀 해주실래요? 물론이지. 우리 머리가 영원히 채팅에 맞붙는다는 정의부터 시작해볼까? 죄송해요. 네? 좋아. 이럴 줄 알았지. 메스머 주니어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야기에 전혀 흥미가 없었지만 아무래도 이 임무는 결국 그녀에게 떨어진 듯 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 오랜 동창인 버틴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야. 또 버틴이야? 그 덕분에 내가 37과 얽히게 됐고 그 후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진 거지. 무슨 일이 있었길래? 메스머 주니어의 이야기는 3일 전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박물관과 아이스크림, 머나먼 별, 그리고 숫자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라플라스 연구센터 홀. 저 자식 도대체 무슨 생각이지? 나는 보모가 아니라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누가 이런 걸 사용하긴 하겠어? 치료사는 손에 들린 고풍스러운 도루마리를 내려다보았다. 별거 아니야. 됐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지. 실례합니다. 최근 본부에 연수 온 재단 직원에 대해 문의하려고 합니다만. 맞아요. 이게 바로 해답이야. 그래서 이 수치가 맞는 거라고. 네, 뭐라고요? 묻는 대상을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다. 라플라스에서는 정상적인 연구원을 만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었다. 정상적인 연구원을 만나기란 쉽지 않은 일이... 원래 연구원은 다들 매드니스한 거 아니었음? 하지만 더 나은 선택지도 없었다. 오늘의 연구센터홀에는 어쩐 일인지 인적이도 물었다. 최근 본부에 연수 온 재단 소속 사람이요. 그녀에게 전해야 할 편지가 있어서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바빠 죽겠는데. 잠시만요. 혹시 당신도 37C를 찾는 건가요? 바로 메스머 주니어가 입 밖에 내지 않은 이름이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37이라는 소녀를 찾고 있는데요. 이거 계속 37이라고 읽어야 되나? 연구원의 눈이 커졌다. 아니. 그는 운동 부족으로 삐걱거리는 팔다리를 누르며 급하게 뒤로 물러났다. 내가 먼저예요. 줄 서라고요. 뛰쳐나가는 그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텅 빈 홀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의 치료사만이 혼자 남겨졌다. 뭐야? 라플라스 연구센터 복도.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연구원들이 대량 번식한 잿빛 곰팡이균처럼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열정적으로 토론을 벌이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벽이나 바닥에 엎드려 뭔가를 쓰고 있었다. 메스머 주니어에게는 익숙하지만 반갑지 않은 모습이었다. 복작복작한가 본데? 이래서 오늘 홀에 사람이 없는 거군. 아니, 어쩌면 오늘뿐만이 아닐지도. 그녀가 서 있는 동안에도 연구원들이 손에 쥔 원고를 들고 복도 끝의 방으로 뛰어들어가거나 이미 해답을 찾은 듯 기뻐하며 춤추듯이 뛰어나오고 있었다. 굉장해요. 그래, 이거야. 저 소녀는 천재라고. 37이가 천재긴 한데 여긴 옛날이랑 변한 게 없네. 저 미친 과학자들은 동어 반복이라고 하죠. 미친 과학자들은 동어 반복이에요. 이렇게 한 번씩 발작을 일으키곤 했지. 최애 37. 다행히도 벽과 바닥에 붙어있는 연구원들은 그녀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복도 끝의 방으로 걸어갔다. 라플라스 연구센터 연구실. 작은 산처럼 쌓인 종이와 여기저기 널린 기랑 모형 등이 책상을 거의 덮어버린 좁은 연구실에는 10명이 넘는 연구원들이 들어차 있었다. 그들은 손에 원고를 흔들며 곤줄인 그라바쿠스처럼 책상을 포위하듯이 에워싸고 있었다. 저기요. 저기 37, 이것 좀 봐. 네가 말한 방식으로 계산해서 얻은 새로운 데이터야.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 잠깐! 내 연구는 안 끝났어. 뒤에서 기다려. 나도 오래 기다렸다고, 이 멍청아. 그 쓸데없는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지. 37의 알고리즘이 네 것보다 더 간단하다는 걸 인정해. 네? 뭐? 헛소리하지만 잘 보라고. 와우, 이게 무슨 일이야? 역겹군. 내가 지금 무슨 지옥의 전쟁터에 온 건가? 역겹군이래, 역겹군. 치료사는 차가운 숨을 내쉬며 공포로 가득 찬 혼돈의 시면에서 고개를 들었다. 저라면 여신의 은총을 얻기 위해 영웅적인 결투를 벌이는 용사들이라고 할 것 같은데요. X까지 왔어. 치료사는 잠깐 놀란 얼굴을 하더니 금세 평소의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너도 그 용사가 되려고? 여신의 눈길을 받으려고 아둥바둥하기보다는
그녀에게 씨름 경기를 보러 가자고 초대하겠어요. 그런데 하지만 여기서 내 오랜 친구인 메스머 주니어 당신을 만날 줄은 몰라서 조금 놀랍네요. 당신이 구경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타입이잖아요. 오? 갈색머리 소녀가 품에 안고 있던 그 두루마리가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신출귀몰한 젊은 연구원은 불필요하게 복잡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능숙했지만 불필요한 단계와 산만함을 건너뛰어 진실에 곧장 접근하는 데에도 능했다. 타임키퍼인가요? 늘 다른 사람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 능숙한 녀석이지. 버틴 취급 뭐냐고. 얼마 전 업무를 위해 재단에 방문했던 메스머 주니어는 이미 혁력한 명성을 쌓은 동창을 만났다. 타임키퍼는 누군가와 통신을 하며 복도에서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유명에는 늘 일이 많은 법이었다. 그치? 유명에는 항상 일이 많지. 맞아. 그래. 지금 출발했어. 곧 도착할 거야. 메스머 주니어가. 버틴? 만나서 정말 기뻐. 마침 부탁할 일이 있었어. 공무로 바쁜 재단이 유명에는 직접 갈 수 없는 본인 대신 중요한 편지를 연구센터에 있는 동료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건넸다. 크리터 택배가 있잖아. 아니, 카본클은 37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괜찮다고 했지만 37은 한 번도 섬을 떠나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 괜찮다가 정말 괜찮다인지 확신할 수 없어. 역시 본인이 제일 가는 편이 제일 빠르지 않나요, 버틴? 네가 확인해줬으면 좋겠어. 연구센터에서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웃기지도 않았다. 버틴은 이 복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잊은 듯 행동했지만 메스머 주니어가 아는 그녀는 그럴 리 없었다. 이건 함정인가? 이용하려는 건가? 아니면 호의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그녀는 싫어! 라고 말했어야 했다. 싫어! 싫어! 싫어 싫어. 난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왜 그 애가 나를 찾았는지 모르겠어. 난 저는 그녀의 사람을 보는 눈을 신뢰하고 있죠. 더 이상 이 주제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던 메스머 주니어는 복도 끝의 방을 바라보았다. 어쨌든 지금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거지? 버틴이 맡긴 그 소녀가 거의 잡아먹힐 것 같잖아. 대체 얼마나 일했던 거야? 연구센터에 온 첫날부터요. 바드가 홀 왼쪽 칠판에 남긴 1년 넘게 아무도 풀지 못한 문제가 알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저 소녀 연구센터에 온 첫날에 그 됐어. 문제를 보는 2초 후에 붐! 하고 답을 내놓았어요. 붐? 뱀! 그때부터 이 복도는 연구센터에서 가장 붐비는 곳이 됐죠. 메스머 주니어는 오가는 연구원들을 보며 미간을 쨍그렸다. 그러니까 네 그 난제를 2초 만에 보고 뿜 하더니 풀어버렸다. 됐거든요. 여러 과에서 몰려온 것 같은데? 저 어린 소녀가 저렇게 많은 분야에서 충분히 주목받을 만한 견해를 내놓았다고? 말도 안 돼. 아니요. 오해예요. 수학에서만요. 수학. 메스머 주니어는 그 단어를 반복해서 읊었다. 수학. 그러고 보니 들은 적 있어. 그 삶이 수학의 조예가 깊다지. 맞아요. 친애하는 레오나르도가 수학은 모든 과학의 기초라는 사실을 이미 알려줬지만 이 만능 열쇠를 정말로 손에 쥔 사람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머나먼 섬에서 저 소녀는 달라요. 화학도, 천문학도, 물리학도 잘 모르지만 하지만 수학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럼 나무가 이렇게 지금 멍하니 있는 것도 사실상 372의 문제풀이로 풀 수 있지 않을까?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숫자와 관련된 문제가 그 소녀를 애먹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가능해? 오직 수학으로만? 저도 직접 보기 전까지는 의심했었죠. 아마 이 예시를 들으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수학이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제시한 위대한 선조들은 60진법을 사용했어요. What? 이건 별로 이상한 점이 아니죠? 하지만 놀라운 건 그들의 수학에는 0도 소수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항상 정답을 얻을 수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마술이라 해도 그 소녀가 보여준 것에는 미치지 못할걸요. 됐거든요. 너는 항상 과장이 심해. 우리 모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잖아.
메스머 주니어는 과하게 주목받는 걸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학식에서 다른 애들보다 뒤떨어지는 건 아니었다. 일, 10, 100 아니면 0.1 그들이 쓰는 방식은 언제나 1이었어. 숫자를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100을 곱해야 한다면 그들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지. 숫자가 의미하는 구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령 문자를 봤을 때 그들은 기호 뒤에 있는 숫자가 실제로 무엇인지 알 방법이 없었어. 뭐라는 거지? 하지만 그들은 알 필요가 없었지. 그 추상적인 수학 세계에서 답이 100, 1000 혹은 만이든 같은 법칙을 따르면 그들이 얻게 되는 답은 1이었으니까. 저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치료사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마술이 아니야. 응? 비켜줘. 미안하지만 오늘의 질의응답은 여기까지야. 삼치씨를 독점하면 안 돼.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 라플라스 전체가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볼 거라고. 넌 지금 세계 과학의 문명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어. 세계 과학 문명의 발전을 신경 쓰지 않는 치료소는 문을 힘차게 닫았다. 맞아, 가슴으로 느껴야 돼. 좋아, 그럼. 맞아, 이거 가슴으로 느껴야 돼. 메스머 주니어는 책상 뒤로 향하는 길을 뚫었다. 책상 뒤, 정확히는 종이가 가득 쌓여 있을 수도 있는 앉을 수도 없는 의자 옆에 헝클어진 연한색의 머리칼이 보였다. 그래서 N이 2보다 클 때 양의 정수회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이 증명은 맞아. 하지만 그가 사용한 방법은 우리와 다르네. 정말 놀라운 일이야. 삼칠이가 막 숫자를 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저번에 그 뭐죠, 매듭 관련해가지고 뭐 매듭 방정식 어쩌고 저쩌고 할 때도 마음으로 느껴야지. 맞아. 이 증명은 완벽해. 이건 틀림없어. 어째서요? 왜 섬에서는 이런 해법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을까? 기록해둬야겠어. 육도 이걸 알고 싶어 할 거야. 안녕하세요, 삼칠씨. 실례합니다. 이 사람의 생각도 재미있었지만 아쉽게도 여기에는 오류가 있어. 하지만 아름다운 이론이야. 행성과 플래톤의 다면체에 관한 추측도 마찬가지였어. 그건 정말 완벽했고 모두가 그 추측이 진실이기를 바랬지만 진실이 아니었지. 이상한 숫자 이름을 가진 연한색 머리카락 소녀는 자신의 세계에 몰두해 있었고 치료사의 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메스머 주니어는 소녀의 눈에서 약간의 슬픔을 본 것 같은 착각을 느꼈다. 하지만 어떻게 수학 증명을 보고 슬퍼할 수 있을까? 모든 본질은 완벽한 질서에 따라 움직일 거야. 단지 우리가 그걸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야. 그러니 그 어떤 오류도 실패를 의미하지 않아. 그 뒤에는 진리로 향하는 열쇠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니까. 맞아. 그럴 거야. 아야! 소리가 울렸다. 예상했던 결과였다. 하여. 그래서 엄마들이 책상 밑에서 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자가 본래의 역할을 하도록 서류 더미를 치우는 게 어떨까요? 이 질문을 먼저 했어야 했군. 너는 왜 따라 들어왔어? 이러지 마세요. 저는 아직도 수학 여신을 씨름 경기에 초대하고 싶은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진짜 뭐 어디로 데려가려고. X가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뜻이었다. 메스머 주니어는 경험으로 그걸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을 열게 할 마땅한 방법이 지금 당장은 떠오르지 않았기에 그를 무시하기로 했다. 그저 약간의 곰팡이가 방 안으로 퍼진 것뿐이었다. 그것뿐이었다. 괜찮아? 괜찮아. 본질적으로 내 머리를 원으로 보고 책상의 아랫면을 직선으로 본다면 내가 실제로 부딪힌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 순간 내 머리는 책상과 닿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 마음으로 느껴. 교차하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아. 그냥 접촉한 거지. 이건 아주 좋은 위치 관계야. 원의 중심, 그러니까 내 머리의 이성 모양 중심에서 접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면 그것은 반드시 책상과 수직일 거야. 90도에 사인은 1, 코사인은 0, 그리고 탄젠트는 무한대야. 90도보다 더 좋은 각도는 없어. 읒? 그래서 난 아주 괜찮아. 전혀 아프지 않아.
좋아. 그래. 솔직히 말하자면 눈물은 그렁그렁한 채 이런 기묘한 설명을 하는 소녀의 모습은 설득력이 전혀 없었다. 그냥 아픈 거잖아. 어라? 처음 보는 얼굴이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너는 누구지라는 질문은 먼저 던질 것이다. 하지만 메스머 주니어의 앞에 있는 이 소녀는 대부분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음 문제는 뭐야? 부딪혀서 아프긴 한데 괜찮다를 몇 줄을 써서 표현하는 거야. 어떤 숫자를 가져왔어? 일단 문제를 보여줘. 아, 이런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문제부터 보여주라는 거. 그녀는 치료사에게서 손을 내밀었다. 이것은 아마도 지금까지 그녀가 그라바쿠스들과의 사이에서 쌓아올린 작동 메커니즘처럼 보였다. What? 내가 가져온 숫자는 6이야. 파피루스로 만든 편지가 소녀의 손바닥 위에 놓였다. 아, 6이 보낸 편지인가? 6? 완벽한 숫자야. 그래 6은 아주 좋은 숫자야. 나에게 익숙한 숫자이기도 하지. 이 숫자로 뭘 증명하고 싶어? 방금 전까지 말을 쏟아내던 소녀는 손에 든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보며 갑자기 멍해졌다. 별거 아니야. 아니, 나는 증명하고 싶은 게 없어. 이건 6이라는 사람이 보낸 편지야. 버틴이 너에게 전해주라고 했어. 아, 숫자 섬에서 편지가 오는구나. 버틴이라고? 그리고 6도? 소녀의 눈이 반짝였다. 특별한 편지를 받아든 그녀는 눈을 반짝이면서 서둘러 편지의 봉인을 뜯었다. 6이 뭐라고 썼을까? 첫 번째 질문. 이곳의 생활에는 적응했는가? 문제 없습니다. 매일 새끼 식사가 재미있는 공기 튜브를 타고 배달되지. 그 안에는 콩이 없어. 덕분에 나는 자잘한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어. 두 번째 질문. 아픈 적이 있는가? 아니, 나는 건강해. 소피아가 없어서 가끔 머리카락이 엉키는데 뭐 상관없어. 풀 수 없으면 그냥 잘라버리면 되니까. 아, 소피아가. 새로운 지식? 맞아. 새로운 지식을 많이 얻었어. 논문 스크립도 많이 모았으니까 섬으로 보낼 거야. 과제의 진행 상황? 많은 숫자를 수집했고 많은 문제를 해결했지. 그리고 소녀는 손에 든 편지를 바라보며 갑자기 침묵에 빠졌다. 무슨 문제라도 있어? 사실 내 과제 진행 상황은 별로 순조롭지 않은 것 같아. 내 생각에 나는 섬 밖의 세계로 나오기만 하면 더 많은 숫자에 접근할 수 있을 거라는 가설을 세웠어. 그 숫자들만 충분히 모으면 아무리 복잡한 함수라도 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공식을 계산할 수 있거나 최소한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 숫자들은 진리로 가는 암호야. 나는 그것들이 해독해야만 해. 소녀의 입에서 단호한 한 단어가 흘러나왔다. 뭐? 그러니까 진리? 그게 네 과제야? 맞아. 망설임 없이 단호한 대답이었다. 나는 한 번 실패한 적이 있어. 답을 얻었지만 그 답을 도출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지. 게다가 그 답은 완벽하거나 완전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났지. 그래서 더 나은 답을 찾아야만 해. 더 완전한 진리를 찾아야 해. 그래야 그런 나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고 모든 것이 질서 속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로 돌아갈 거야. 가능한가? 그래. 소녀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기에 메스머 주니어조차 이 장광설이 자신을 놀리기 위한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과도하고도 거창한 목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그녀가 답을 찾기 전에 소녀는 먼저 고개를 떨구었다. 하지만 지금 문제에 부딪혔어. 더 많은 숫자들을 접해도 그 숫자들 뒤에 숨겨진 암호를 풀 수 없었거든. 이 느낌은 땅도 먹기 알아? 아이들이 하는 그 게임 말하는 거지? 맞아. 소피아가 가르쳐줬는데 지금 내 상황이랑 비슷한 것 같아. 소피아는 누구지? 하지만 이 불가사의한 소녀는 그 정보를 설명해줄 생각이 전혀 없거나 그것이 설명해야 할 중요한 정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아, 어떻게 설명해 이 소피아를.
소녀는 고개를 숙이고 연구실 바닥에서 한 발짝 앞으로 뛰었다. 여기 봐. 여기 봐. 모든 사물 뒤에는 숫자가 있어. 그래서 지금 나는 이 칸 안에 있는 거야. 그래, 알았어. 그래서? 메스머 주니어는 바닥에 그려진 칸을 볼 수 없었다. 게다가 모든 사물 뒤에 숫자가 있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지? 그리고 숫자 뒤에는 진리로 가는 길이 있어. 하지만 소녀는 바닥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다음 칸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막혀서 또 나아갈 수 없어. 그렇구나. 메스머 주니어는 이해할 수 없었다. 지금 여기에서는 열심히 노력해. 나는 이제 가봐야겠어라는 대답이 괜찮을 것 같았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신이 나서 편지를 읽던 소녀가 풀이 죽은 모습을 보니 그 말이 차마 내뱉을 수 없었다. 아, 메스머 주니어 되게 인간적으로 따뜻하다니까. 버틴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지. 이게 바로 이유이죠. 치료사는 뒤에 있는 곰팡이에게 입을 다물라는 눈빛을 보냈다. 무슨 문제를 겪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모양이네. 흔한 일이야. 연구센터 사람들이라면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해봤을 테니까. 정말?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런 경험을 해봤어? 이렇게 괴로운 건 처음이야. 지금까지는 답이 잠시 생각나지 않아도 이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어. 식견이 풍부한 가상몽유 치료사인 그녀는 이 연구실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원인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 닫힌 창문, 구석에 쌓인 먼지, 어지럽게 쌓인 서류, 소파 위에 던져진 담요,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스테인리스 큐브캔. 에? 밖에 나가지 않은 지 얼마나 됐지? 이상하네. 근서치밖에 줄 수가 없어. 정확하지가 않아. 알겠어. 그럴 줄 알았어. 들어봐, 어쩌면 친구와... 메스머 주니어는 말을 하다 멈추었다. 그녀는 이 소녀가 고향을 떠나 혼자 연구센터에 왔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버틴 일행은 지금 업무 때문에 바빴기 때문에 삼칠에게는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이야기할 만한 친구가 없었다. 아, 설마 메스머가 친구해주나? 내가? 나가서 산책이나 다른 걸 해보는 게 좋겠다고. 메스머 주니어가 지닌 치료사의 직업 전신이 무난한 답변을 찾아냈다. 산책. 소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산책이 과제에 도움을 될 수도 있어. 이건 좋은 가설이야. 예전에 우리는 영감이 필요할 때 해변을 산책하거나 햇볕을 쬐면서 갈매기 움직임의 궤적 공식을 계산했었지. 그런 게 어디...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소녀는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어쩐지 조금 망설이는 듯 보였다. 나는 이런 현상 세계의 사소한 문제에 방해받아선 안 돼. 그런데 주변에 해변도 없고 갈매기도 없어. 그래서 산책하면서 기분 전환을 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것 같아. 이상하네. 원래부터 자신의 감정에 둔감한 사람들이 있다. 그녀들은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데 능숙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그녀의 어떤 농장처럼, 또 눈앞의 이 소녀처럼 메스머 주니어는 삼칠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문제의 원인이 해변과 갈매기가 없다는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일은 이미 끝났고 원래대로라면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다른 곳을 시도해보는 건 어때? 추천할 만한 곳이 있어? 예를 들면...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메스머 주니어는 스스로도 휴식을 잘 취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잠시 잊은 모양이었다. 다들 과로사 하겠는데? 다행히도 메스머 주니어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었지만 휴식에는 일가견이 있는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었다. 보아하니 레이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신 것 같네요. 제 조언을 들어보실래요? 에? X가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되네? 여러분은 삼칠이가 말하는 건 마음으로 느끼십시오. 저도 사실 사장의 일부분은, 이 수학에 대한 부분은 그냥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 레이디의 보호자가 될 영광을 주셔서 고마워요. 늦었어. 미안해요. 하지만 제가 꼴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젊은 연구원은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원형 테이블 옆에 네 번째 의자를 당겨 자리에 앉았다. 그럼 이야기를 계속해볼 거야, 얘들아.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 맞춰볼래요? 너무 쉽잖아. 이 문제는 간단해. 하지만 관리대로 힌트를 하나 줄게. 우리는 지금 이 함수의 정의역 안에 있어. 저는 하하, 그거 저도 이제 37씨 이제 37의 유머 감각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여기 맞죠? 라플라스 박물관이요. 정답. 줄리메커 배경이 생각나는데. 라플라스 박물관 전시실. 박물관이라는 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 이곳은 마치 중요한 점들이 표시된 수직선과 같아. 우리는 모든 훌륭한 숫자를 표시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것들은 무한하거든. 최고야. 하지만 대표적인 것들이 선택할 수는 있지. 그러면 이 수직선을 훑어볼 때 한눈에 볼 수 있어. 정말 좋은 방법이야. 블루포치의 딸 37이 너무 귀엽다. 이 유리 케이스 안에 있는 건 뭐야? 금속 광석인가? 제노타임이에요. 금속을 포함하고 있지만 보통은 히토류가 악물이라고 생각해요. 종종 지르콘과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둘 사이의 차이는 꽤 크죠. 그런데 저는 당신의 이 옆에 있는 이 극석에 더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꿈 같은 푸른색을 보세요. 다들 시선을 빼앗길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모든 결정체는 세 개 축이 서로 직각을 이루고 있지만 길이가 달라. 완벽한 형태는 아니야. 그런데 이건 다르네. 잘 봐. 가로 단면을 보면 멋진 정사각형이 있어. 결정체의 네 개의 면이 대칭적이네. 잠깐. 완벽한 숫자야. 이것 좀 봐. 이 결정체를 이루고 있는 건 틀림없어. 이건 정시비면체로 구성되어 있네. 이 전시실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의 광물이야. 고마워요. 으아, 으아. 그렇다면 사금성 녀석을 대신에 감사 인사를 드려도 될까요? 얘는 무슨 성녀석을 대신에 인사를 하냐? 사실 저도 이 광물을 무척 좋아해요. 잠깐 꺼낼 수 없는 에고 그 자체. 형태도 귀엽고 믿을 수 있는 실용성을 가지고 있죠. 제가 다양한 크기와 재료로 만든 작은 구치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한 적 있나요? 매일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하늘을 고르는데 작고 예쁜 것들이 선로 위를 굴러가는 것을 보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거든요. 골든버그 장치를 만드는 게 특기니까 X는. 예쁘고 완벽한 구체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 언제 한번 소장품을 보여줄 수 있을까? 맞아요. 물론이죠. 우리 취미가 통하다니 기쁘네요. 연구원은 미소를 지으며 작은 수학자를 잠시 바라보았다. 보아니. 전시품을 감상하는 방식이 다소 특이하긴 하도 이곳에는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전시품이 충분하죠. 곤충 전시관에는 관심 없으세요? 바구미가 있을까? 그 곤충의 몸에서 황금 비율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소녀는 마치 날아가는 민트색 풍선처럼 가볍게 다른 전시실로 향했다. 민트색 풍선. 메스머너 주니어는 방금 전 있었던 광물과 입체기하에 관한 열띤 토론에 참전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훌륭한 관람객처럼 조용히 전시품을 감상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이따금 감상을 표현할 뿐이었다. 예전보다 많이 변한 것 같아. 내가 마지막으로 왔을 때는 이런 전시구역이 없었는데. 내가 알기로 우리의 친구 에즈라가 이곳을 맡은 후로 맞다. 에즈라가 박물관장이었죠.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더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죠. 전시실의 구성을 재정비에 수용할 수 있는 소장품 수를 거의 절반 가까이 늘렸고 외부에서 들여오는 전시품의 범위를 늘렸어요. 에즈라는 지금 가방 안에 있는 유일한 인간입니다. 하여 보세요. 바위 악마의 배설물이네요. 이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거예요. 전시 설명에 바위 악마 배설물의 90% 이상은 암석 성분이라고 간단히 언급할 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박물관을 관리하던 고리타분한 관리자들은 이런 건 전시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네요. 갈색머리 소녀가 전시장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드물게 동료의 말을 인정했다. 폭풍우가 시작된 후로 라플라스 박물관의 업무량이 2배로 늘었다고 들었어. 예전에는 라플라스에서 가장 품격 있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가장 고된 일이 되었지. 폭풍우가 오기 전에는 귀중한 수장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하고 폭풍우가 끝난 뒤에는 방대한 수장품들을 점검해야 하니까.
아, 폭풍우가 지나가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리죠. 장소는 폭풍은 면역으로 못 만드나? 정성을 다해 쌓아올린 결과물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버리고 이런 일을 몇 번씩 겪으면 열정을 잃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여긴 다시 생기가 돌고 있네. 아주 좋아. 에즈라는 열정과 표현력 그리고 현실 감각을 두루 갖췄어. 그를 관장으로 임명한 건 정말 탁월한 결정. 에? 갑자기 울려 퍼진 폭발음에 칭찬의 말이 끊겼다. 에? 응? 뭐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폭발은 붐이다. 대형 텐트. 대량 생산 가능해지며. 대형 텐트. 건물을 덮을 만한 대형 텐트를 만들자. 박물관 내부의 사무구역 모퉁이에 있는 어느 방에서 자욱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이 폭발도 전시회의 일부인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아니 그럴 리 없잖아. 당황하던 중에 익숙한 실루엣이 연기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메스머 주니어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망할. 저 데이터에 문제가 있을 줄 알았어. 저놈들 뇌는 화산재로 가득 찬 건가? 미리 준비해놔서 다행이지. 이거나 먹어보라고. 메디슨 포켓이. 사고의 원흉이 투덜거리며 수생 거북줄기를 꺼내 입을 대충 떼어낸 후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방 안으로 던졌다. What? 잠시 후 그 방에서 더는 연기가 나오지 않았다. 정말 다행이었다. 지긋지긋해 죽겠네. 내 열층이 2초만 더 버티면 어디가 덧나나? 미치광이 녀석. 지긋지긋해 죽겠는 건 너야.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보면 몰라? 당연히 컵케이크를 만들고 있지. 컵케이크를 만드는데 터져? 컵케이크라고요? 저는 컵케이크가 좋아요. 뜨거운 커피 한 잔이랑 같이 먹으면 좋겠는데. 역겹군. 농담하지만 메디슨 포켓, 네 위험한 엉터리 실험을 여기서 하고 있었던 거잖아. 에즈라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 대체 믿을 수가 없네. 두 젊은 연구원은 가벼운 주제에서는 가끔 의견에 잘 맞는 듯 했지만 메스먼 주니어는 두 사람이 내놓은 엉성한 변명에는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녀는 방금 라플라스 박물관의 신임 관장을 칭찬했던 것을 당장 철회하고 싶었다. 아무래도 그 소년의 과도한 포용력과 너그러운 태도가 이런 어떤 뻔뻔한 자에게 진 빈틈을 허락한 것이 틀림없었다. 나한테서 떨어져. 그래, 어떻게 할 건데? 마음대로 해. 치료사는 현명하고 이성적이며 책임감이 있는 결정을 내렸다. 날 따라와. 37, 저 녀석과 사소한 사건을 무시하고 우리는 박물관 관람이나 계속 하러 가자. 물론 컵케이크 애호가는 남아있고 있으면 얼마든지 남아있어도 돼. 하지만 누구와 어울릴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법. 37? 함께 다니던 민트색 동상이 비글의 옆으로 달려가 버렸다. What? 아까 그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 무슨 데이터야? 나도 볼 수 있을까? 큰일 났다. 메스머 주니어는 37이 숫자와 관련된 주제에 특별하게 이끌린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다. 나 좀 내버려둬. 넌 누구야? 저리가. 웬 참견을. 잠깐. 이제 광인데 광인이다. 어떡하냐? 그는 호기심 어린 눈길로 낯선 풍선을 위아래로 살펴보았다. 숫자 이름을 가진 녀석이잖아? 너에 대해선 들어봤어. 허점이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야. 네가 말한 건 모든 숫자를 포함하는 집합이지. 세상에는 무한히 많은 숫자가 있어. 나는 그저 37일 뿐이야. 그래. 상관없어. 네 실력이나 한번 보자. 이리 와서 이걸 좀 봐줘. 우와! 민트색 풍선이 낚아채어 터졌다. 좋아. 그래서 이제는 대답해줄 수 있겠지? 대체 거기서 뭘 연구하고 있었던 거야? 치료사는 아이스크림 원탁 회의에 뒤늦게 도착한 마지막 참석자를 향해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신문을 받는 사람은 의자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신나게 먹으며 그 질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했다. 어이, 비상! 그만. 이 똑똑한 머리로 한번 맞춰봐. 만약 모르겠다면 컵케이크라는 답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응? 메디슨 포켓의 데이터를 봤는데 식물이나 곤충이 관련된 것 같아. 미안, 난 숫자만 신경 써서. 맞아요. 메디슨 포켓씨는 도화선 벌레풀을 인공재배할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극한의 환경인 화산지대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매년 생산량이 매우 적거든요. 현지에서는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적의 효과를 가진 약초라고 해요.
그건 분명 과장된 이야기겠죠. 연구 결과에 약초에 의하면 대한 기록을 검토했는데 약초에서 추출한 알코올이 강력한 신경세포 재생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멋진 발견이에요. 만약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현재 불치병으로 간주되는 많은 신경성 질환들이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죠. 아니 좋은 연구긴 한데 왜 터지는 거야?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네. 메디슨 포켓이 이런 위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 맞아요. 당신이 오해한 거예요, 메스머 주니어 씨. 이건 말이 안 되는 연구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연구라고 생각해서 메디슨 포켓에게 공간을 제공한 거예요. 박물관의 젊은 관장은 진실된 미덕으로 유명했다. 그의 맑은 눈빛을 마주하면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메디슨 포켓이 얼마나 미쳤냐면은 실험하겠다고 폭풍우 면역구역에서 빠져나가서 실험하겠다고 직접 나가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사라질지도 몰라가지고 안 가는데 하지만 그게 박물관에서 폭발을 일으킬 이유가 되지는 않아. 어이, 그만. 일단 오해하지 말라고. 나는 절망 속에서 빛을 바라본 기다리는 환자들에게는 관심 없어. 나는 단지 이 약초가 전설처럼 정말 대단한지 알아보고 싶을 뿐이야. 그리고 방금 일어난 작은 사고는 전적으로 그 지역 환경 데이터를 조사한 무능한 녀석들 탓이야. 데이터가 완전 엉망이었으니까. 전부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 나라고 안 그러고 싶었겠어?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그 음침한 아저씨가 처리해야 할 서류가 재단까지 쌓여있더라. 도화산 벌레풀은 이 시기에만 자라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1년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난 그 아저씨의 사무실 문을 걷어찼고 와, 이런 우연이. 쫓겨났죠. 지나가다가 운 좋게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봐요. 호프만 씨의 말도 일리는 있었어요. 애니그마 호프만. 애니그마 호프만? 호프만 그랬다. 애니그마 호프만이란다. 만약 모두가 자신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무실로 몰려든다면 모든 일이 엉망이 될 테니까요. 그러든가. 축 처진 회색 엽기 같아 보이는 아저씨가 생각보다 날카로웠어. 그런데 하지만 제가 허가를 받았다는 증인이 되어드릴 수는 있죠. 호프만 씨가 스스로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거든요. 좋아, 좋아. 맞아. 그래서 스스로 방법을 찾아낸 거지. 그는 못된 미소를 지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친구인 그레타가 네가- 성이 아니에요? 잘 되려면 서로 도와야지. 그게 좋은 친구가 해야 할 일이잖아? 그레타가 이름이야? 잠깐만. 호프만 어차피 이 박물관은 넓으니까. 거절하지. 호프만 이니그마야? 에? 아 호프만이 성이에요? 난 보류할래. 아 그레타 호프만. 나 반대로 알고 있었구나. 그렇구나. 반대로 알고 있었다. 그레타 호프만이구나. 성으로 불렀구나. 어쨌든 봐요. 우리의 이야기 속 주인공들이 다 모였네요. 지금처럼 젊은 연구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어떤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고 그게 미래의 위대한 성과를 위한 출발점이 될 거는 상상을 하곤 해요. 그런데 하지만 작은 문제가 있네요. 우리 두 친구가 문제 해결 방법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 같거든요. 다정한 젊은 관장은 곧바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플라스 박물관 사무구역 실험실. 답은 이게 정답이었어. 네가 장비에 입력한 숫자가 일치하지 않아서 문제가 일어난 거야. 숫자를 조정하면 모든 게 해결되겠네. 뭐? 그럴 리 없어. 마더학계를 놀라게 한 연구 결과를 연이어 발표했던 청재 생물학자 역시 평범한 인물은 아니었다. 원고들에 낚아챈 그는 잠시 후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맞춘 거야? 네 말이 맞았네. 하지만 반전을 의미하는 단어에 유난히 힘이 들어갔다. 그 다음엔 숫자만 조정하면으로 끝나진 않아. 아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문제는 어떻게 해야 조정할 수 있냐는 거야. 이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매개 변수가 아니거든. 이건 현실에 기반한 거니까. 이 숫자가 다른 함수의 종속 변수라는 거야? 문제 없어. 공식을 나한테 보여줘. 아니, 그게 아니야. 제발 다른 맛으로 바꿔보자 같은 말투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왜 안 돼? 연구센터에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는걸. 삼치, 데이터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 난 숫자의 언어를 읽을 수 있으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알려줘. 그들은 데이터 오류 때문에 당황하지만 실제로는 왜 일어나는지 모를 예외 현상이나 이유를 모르는 오차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틀린 숫자는 없어. 그저 우리가 아직 그 숫자를 끼워넣을 수 있는 정확한 정리를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야. 소녀의 얼굴에는 과시하는 듯한 표정은 전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의심할 여지 없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넌 이해 못해.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진정한 규칙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던 것처럼 너도 도와줄 수 있어. 사무구역 복도가 잠시 동안 숨이 멎은 듯 고요해졌다. 와우, 허풍이 심하네. 그러니까 모든 수수께끼에는 해답이 있고 너는 그걸 풀 수 있다고 믿는 거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세상에는 처음 도전한 사람들이 풀지 못한 많은 수수께끼가 있어. 하지만 그들의 시도는 후대가 수수께끼를 계속 풀어가는 중요한 조석이 되었지. 내 생각에 나는 단지 네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문제가 후대에게 넘길 만큼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할 뿐이야. 좋아 좋아. 너무 이건 좋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주 흥미로운 도발인데. 상황에 점점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 같았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말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주 둘 다 좋아. 그만해. 좀 더 이성적으로 토론하자고. 특히 너 메디슨 포켓 삼칠이 말한 건 그런 뜻이 아니야. 어? 뭐? 특히 나? 너도 다 들었잖아. 이 녀석이 먼저 시작한 거라고. 이건 불공평해.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오히려 갈등이 더욱 번질 것 같아 보였다. 다행히도 마지막 남은 한 명은 어릴 때부터 어른들 사이의 날카로운 갈등을 중재하는 데 능숙한 사람이었다. 자자 주목.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사람? 나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도? 꺼져. 진심이야? 내가 무슨 유치원생인 줄 알아? 아이스크림이 뭐야? 예상만큼 효과는 없었지만 그는 항상 상황을 통제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저쪽 휴식구역에 가게가 있거든요. 제가 쏠게요. 마지막 몇 마디는 매우 탁월한 효과를 발휘했다. 대단해. 네가 먼저 말했다. 제일 비싼 거 먹어야지. 그리고 대답하는 사람이 나오면 일이 쉬워진다. 메디슨 포켓 쏜다고 하자마자 제일 비싼 거 먹어야지. 옳탱. 십이각별. 도덱 그래? 영어를 못 읽었어. 그러든가. 그러니까 분명히 말해주겠는데 너에게 그 빌어먹을 숫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한 게 아니야. 이건 내 일이고 분명히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몇 가지 오해가 풀렸다. 한 입 베어 물린 아이스크림 콘이 흰 장갑 사이로 사라졌다. 내가 하지만 말이야, 네 말투는 별로 기분 좋지 않아. 모두가 나처럼 너그러운 건 아니거든. 알겠어? 이봐, 내 말 듣고 있어? 답은 부정적이었다. 소녀의 모든 신경은 가게 주인이 건넨 아이스크림에 쏠려 있었다. 자, 예쁜 아가씨, 여기 초콜릿 맛이에요. 차갑고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작은 손에 쥐어졌다. 상쾌한 냉기가 피부에 스며들었다. 나도 방송하고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이건 완벽한 12각별 모양이야. 어떻게 이런 모양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알겠어. 위에서 봤을 때 모양을 말하는 거구나. 그래. 또 시작인 모양이네. 알았다. 어떤 틀을 사용한 게 분명해. 맞지? 굉장히 품위 있는 선택지야. 에? 본질적으로 이 모양을 4개의 정삼각형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걸 술래풀리 기호로는 괄호 4분의 12로 표현할 수 있어. 이 마음으로 아이스크림의 모양에 매우 만족한 듯 신이 난 삼칠은 노트와 펜을 꺼내 무언가를 끄적이기 시작했다. 노트와 펜에는 라플라스의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물건을 여러 세트씩 가지고 있었지만
아마 아이스크림과 다각형의 별 모양을 나란히 그려둔 사람은 없을 것이다. 1분의 12부터 시작하자. 절대 넘어가면 안 돼. 1분의 12는 생각해서 12로 표현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12각형이 정십이각형이야. 그 다음에 그 다음은 12랑 2, 12랑 3. 종이에 5개의 도형이 그려졌다. 각각의 도형 아래에 슐레플리 기호를 적은 37은 그 도형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시작했다. 아 진짜 아이스크림 잘 그렸다. 12, 3은 너무 둔하고 12, 5는 너무 과격해. 정삼각형은 가장 안정적이지. 그래서 정삼각형으로 구성된 12각별도 정12각별 중에서 가장 훌륭해. 최고야. 이건 매우 적합한 기하학적 도형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스크림도 훌륭한 디저트네. 도형에 찬사를 보내려는 듯 37은 4가 적힌 12각별 아래에 웃고 있는 간단한 사람의 얼굴을 그렸다. 그 낙서를 본 옆에 앉은 사람은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아하, 확실히 좋은 선택이네요. 하지만 난 개인적으로는 3개 정사각형이 모여 만들어진 이 귀여운 녀석이 더 좋아요. X 그림 잘 그려. 누군가 자신의 펜을 꺼내 또 다른 도형 옆에 웃는 얼굴을 그렸다. 한 번은 엑스트림 탤런트 그림체잖아. 이런 모양의 톱니바퀴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조용하지만 믿음직한 게 흥미로운 릴레이를 할 수 있었죠. 종종 이렇게 겉보기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녀석들이 놀라움을 주곤 하더라고요. 12, 3을 선택할 줄은 몰랐어. 정사각형은 단단하고 소박한 도형이지. 하지만 네가 주는 인상과는 일치하지 않아. 재밌는 놀랍네요. 아이디어네요. 37씨에게 저는 꽤 가벼워 보이나 봐요. 하지만 꽤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정사각형은 너와는 다르지만 12, 3의 12각별은 그렇지 않아. 그것은 가장 표준적인 형태에서 태어났지만 순응하지 않지. 변덕스럽지만 자신만의 확고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 뭔가 네 숫자가 가진 수수께끼의 실마리를 잡은 것 같아. 와, 나 이거 말하다가 약간 뇌에 산소 부족해. 아, 심심해.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심심하다고. 야, 뭘 그렇게 소심하게 굴어? 봐, 12, 5가 훨씬 멋지잖아. 그냥 자기 좋아하는 거 지금 택하고 있는 거임. 유치원 공방이 계속되었다. 세 번째 얼굴이 거만하게 웃으면서 등장했다. 매디슨 포켓도 그림 잘 그리는데? 가공되지 않은 벼락 리치 껍질은 마치 고슴도치처럼 아주 따가워. 열매는 부드럽지도 않고 과즙도 별로 없어도 먹을 것도 없지. 하지만 그건 스파크 연고를 만드는데 최고의 재료야. 내가 무슨 말을 하려 하는지 알겠어? 도용을 두려워하는 건 겁쟁이일 뿐이야. 똑똑한 사람은 그걸 활용한다고. 그것이 다루기는 어렵지만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거지? 그럴싸하게 들리네. 12호의 내부 각도는 모두 30도야. 모든 예각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지. 이런 디테일 좋아요. 그런 그 직각변은 항상 밑변의 절반과 같아. 직각삼각형이 필요하다면 거의 반드시 이등변 직각삼각형과 그것 중 하나를 선택할 거야. 그럼 너는? 미스머준이야. 올 것이 왔다. 나라면 12를 선택하겠어. 꼭 하나를 선택해야 해? 이거 유치하지 않아? 알겠어, 이걸로 할게. 12이야. 두 개의 육각형으로 구성된 정 12각별이네. 이걸 고를 줄 별거 알았어. 아니야. 그냥 아무거나 고른 거야. 하지만 느낌은 너와 닮았어. 이 120도의 내각을 봐. 날카로움을 감춘 게 친절하고 안정적인 보여는 도형처럼 보여. 메스모 왜 이렇게 뚱하게 생겼지? 하지만 육각형은 결국 안정적인 형태가 아니야. 어느 한 꼭지점이라도 무너지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대개는 두 개의 육각형이 있어서 상황이 조금 낫지만 결국 서로에게 묶인 꼴이야. 그것들 중 하나라도 조금 더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면 좋겠어. 만약 정확하게 맞물린다면 더 크고 아름다운 이등변 삼각형 6개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아주 좋아. 기하학 점술이야? 이제 그만할 때도 됐지. 아니 잠깐! 아직 남은 도형이 있어. 전 12각형. 그냥 무시할 순 없다고. 동의해. 이렇게 흥미로운 빈 공간을 방치할 순 없지. 하지만 누굴까? 좋아.
좋아, 우리가 있는 위치를 감안하면 에즈라가 어때? 오, 누군가 유치한 게임에 참여한 것 같은데? 나한테서 그냥 떨어져. 빨리 끝내고 싶을 뿐이야. 네가 기아하게 매력을 깨달았다니 기뻐, 메스머 주니어. 그런데 에즈라는 누구야? 메스머 주니어는 12옆에 또 하나의 얼굴을 그렸다. 그 얼굴은 자신의 것보다 훨씬 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우리의 친구야. 진지하고 박식한 사람이지. 박물관의 신임관장이기도 해. 만약 그와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 아마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내 생각에 마도학자가 아니라 인간이지? 들어본 적 있어? 아니, 하지만 네가 12각형이라고 했잖아. 정십이각형은 별이 아니라 정다각형이야. 하지만 12개의 꼭지점을 가진 도형을 논할 때 절대 빠지지 않지. 인간과 마도학자는 달라. 그들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르지.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숫자야. 하지만 여전히 아이를 Y축 단위로 하는 좌표계에 그들이 놓을 수 있어. 네가 칭찬하는 사람이니 그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것 같네. 만나보고 싶어. 아마 며칠 뒤엔 만나게 될 거예요. 지금 특별 전시를 준비하느라 바쁘거든요. 37. 뭔 소리 하는 거야? 외만 입히면과 서늘하고 낯선 촉감과 함께 37은 기하학적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돌아왔다. 아니 내 12각별의 꼭지점이 녹고 있어. 녹고 있네요. 얼른 먹어요. 안 먹고 있었던 거야? 아직도? 아이스크림을 한 입 먹은 37의 표정이 멈췄다. 맛있다. 이렇게 완벽한 모양을 가졌으니 맛있을 수밖에 없겠지. 하지만 너무 놀라워. 좋아. 그냥 좋아. 아이스크림 가게 기계에서 만든 것 뿐이잖아. 그래도 확실히 박물관의 다른 휴식구역에서 파는 것보다 맛있네. 설마 너 처음 먹어봐? 아이스크림은 기계로 만들어? 요리대로라니. 경전에선 즐거움을 탐닉하거나 욕망을 방종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이 기계를 가져가는 건 교리에 어긋나지 않겠지. 맛있으니까 아이스크림 기계를 가져가겠다는 이 담대함 어쩌냐 진짜? 진짜 개웃겨. 이건 우리가 연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아름다운 입체 도형이야. 육도 분명히 인정할 거야. 냠냠. 몇 번의 서로 투른 손놀림 끝에 아이스크림이 녹아버리는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 37은 마지막 한 입을 삼키며 입가에 묻은 콘 조각을 핥아먹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스크림? 좋아. 아니요, 과제 말이에요. 새로운 영감을 얻었나요? 하늘색 눈동자가 깜빡였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고 손에 들고 있는 아이스크림을 내려다본 후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그래. 솔직하네.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보통은 이런 사소한 일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유레카하고 외치면서 바로 연구실로 뛰어가서 대단한 발명이라도 하지 않나? 역겹. 메디슨 포켓. 너도 그걸 진지하게 믿는 건 아니지? 라플라스 전체에 이런 농담을 웃을 사람은 없을 거야. 박물관의 전시품은 흥미로웠고 아이스크림도 맛있었어. 많은 훌륭한 숫자들도 얻었지만 하지만 소녀는 고개를 숙이고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완벽한 12각별이 있었던 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오잉? 박물관 천장에 실시간으로 재현된 별자리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어떤 도구의 도움 없이도 육안으로도 그 경이로움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었다. 행성의 궤도는 친절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그 어떤 빛이나 대기 오염의 방해 없이 펼쳐진 광활한 은하에 모든 별들이 각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난 더 많은 숫자를 얻기 위해 연구센터에 왔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어. 그 덕분에 많은 것을 얻었지. 내 생각에 나는 과거보다 성장했어. 많은 것을 보고 배웠고 섬에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숫자들을 얻었지. 하지만 고개를 숙이면 여전히 다음으로 뛰어야 할 칸이 보이지 않아. 그래. 이건 전혀 놀랄만한 결과가 아니었다. 메스머 주니어는 문득 연구실에서 소녀가 음탄했던 행성의 거리와 플라톤의 입체에 대한 추측을 떠올렸다. 행성 운동의 세 가지 법칙을 발견해 하늘의 입법자로 불리는 요하네스 케플러는
그에 져서 우주의 신비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한 적이 있었다. 이 가설에 따르면 당시 알려진 6개의 행성인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에 태양과의 거리는 5개의 완벽한 플라톤의 입체를 이룰 수 있다. 모든 것이 너무도 적절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신이 이런 정교한 설계도로 이 우주를 배치했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 뒤로는 모두가 아는 대로 그 가설은 틀린 것이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 마음으로 느껴. 소녀의 구체적인 목표나 그녀가 계획하는 방법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메스머 주니어는 37의 과제와 그녀의 모든 노력이 어떤 가설에 기초하고 있음을 예민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 가설은 케플러의 추측만큼이나 아름답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가설이었다. 생각해 본 적이 있어? 그 가설이 틀렸다면 어떻게 할 건지. 응?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아마 내가 마음이 좀 급한가 봐. 37의 시선이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바닥의 칸에서 서서히 돌아왔다. 생각해보면 존 네이피어는 로그표를 발명하는데 20년이 걸렸고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3358년 후에나 완전히 증명되었지. 내 답도 금방 찾을 수 없을지도 몰라. 시간을 아껴야 해. 더 늦출 수는 없어. 교리대로라면 하지만 경전에서는 언제나 침착함과 이상을 잃지 말아야 하며 만물의 법칙을 따라 그 계단을 올라야 한다고 가르쳐. 그래야만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고 혼돈 속으로 떨어지지 않는데. 난 이 교리를 잊으면 안 돼. 나머지 3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좋아 좋아. 축하해. 너무 좋다. 드디어 우리 수학자가 상식 하나를 깨달은 모양이군. 모든 위대한 업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 네가 연구하는 주제가 어려울수록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마련이야. 이건 비례하는 거라고. 당신의 과제는 흥미로워요. 그 과제가 완성되는 날을 기대할게요. 하지만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이지는 마세요. 이건 연구센터 선배가 할 수 있는 작은 충고예요. 정말 안타깝네요. 수많은 천재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에 지나치게 집중하다가 스스로가 인간이라는 걸 잊었어요. 우리 모두 당신이 그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요, 37.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난 멀쩡한데. 아주 이럴 좋아. 줄 알았어. 하여. 우와, 생각한 것보다 심각하네요. 보세요. 말할 내용을 고르는 X 옆에서 메디슨 포켓이 눈을 희번뜩하며 먼저 입을 열었다. 너 지금 시들어버린 커튼 원양 해파리 같아. 온몸에서 3일 동안 물을 길지 않은 플라스틱 병 속에 갇힌 것 같은 기운이 풀풀 풍긴다니까. 네 촉수가 여기저기 떠다니고 있다고. 한참 전부터 묻고 싶었는데 그 지저분한 머리는 도대체 뭐야? 내가 기르는 실험용 선인장 고양이보다 너보다 더 선장할 거다. 에? 37은 이해하게 공중에서 자신이 흩날리고 있을 촉수를 찾으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 이해했어.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구나. 메디슨 포켓이 다시 눈을 희번뜩하며 대답했다. 너무 오랜 동안 연구 실험만 틀어박혀 있는 건 좋지 않아. 사람은 적당한 오락 활동으로 몸과 마음을 풀어줄 필요가 있어. 이건 치료사의 조언이야. 내일은 이미 충분히 많아. 가상먹류 치료실에서 네가 줄 서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 37은 눈을 깜빡이며 잠시 생각한 후 반짝이는 눈빛으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걱정해주는 거구나. 그리고 이 말의 표현에 불만을 느낀 누군가가 나타났다. 뭐? 비꼬는 말을 듣고도 그럴 걱정이라고 받아들여? 착각도 정도껏 해야지. 츤데레인데 완전. 고마워. 너희는 정말 친절하구나. 고마워. 나는 스스로가 무리한다고 느끼지 않아. 그런데 너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즐거워서 옛날 생각이 났어. 내 친구 소피아도 가끔 내가 어떤 문제를 연구하고 있을 때 찾아오면 문 앞에서 한참 망설이다가 들어오곤 했거든. 그리곤 항상 이렇게 물어봤지. 내가 방해했어, 37? 솔직히 말하면 그녀가 찾아왔을 때 연구를 멈춘 건 맞아. 37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연구는 나중에 계속할 수 있잖아. 난 소피아가 찾아오는 게 너무 좋았어. 보아하니. 좋은 친구를 두었네요. 맞아. 그녀는 지금 여기 없지만 언젠가 너희에게 소개해줄 수 있길 바라. 당신의 친구에게
비밀 기지를 공유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즐거웠던 시간이 이제 막을 내릴 것처럼 보였다. 그러고 보니 제가 말했던 특별 전시 기억나세요? 3일 후에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말했던 애즈라 정의 시기각형 친구가 이 전시회를 위해 많이 노력했거든요. 저와 매지슨 포켓도 도와줬고요. 그때 시간이 된다면 와주세요. 같이 전시회를 둘러볼 수도 있고 물론 친애하는 치료사님이 괜찮다면 말이죠. 물론이지. 초대 고마워. 꼭 갈게. 그때 또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엄청 마음에 들었구나. 응? 맛이랑은 상관없이 그 모양이 너무 마음에 들어. 아이스크림 덕분에 머리가 좀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아. 나도 아이스크림 좋아, 먹고 좋아. 싶어. 내가 들어본 것 중에 가장 현명한 변명이야. 만약 내가 스파크 연고를 아이스크림 모양으로 만들면 먹으려고? 됐거든요. 매지슨 포켓 적당히 해.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 제 편만 들어? 작별 인사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다. 젊은 연구원들은 사물의 외관과 본질, 미각과 소화 기능에 대한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5번째 인물이 이 끝없는 대화에 마침표를 찍었다. 죄송합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어? 응?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이 말을 꺼내기 전까지는 일행은 이 사람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있던 모양이었다. 제가 또라는 말을 들은 것 같아서요. 정말 기쁘지만 아무래도 다음 아이스크림은 없을 것 같네요. 이 가게는 그러니까 문을 닫을 예정이에요. 엣? 아, 방송 끝내고 꼭 아이스크림 사러 간다. 꼭꼭꼭 아이스크림 바이럴에 당해버렸어. 가게 주인의 폐점 선언에 잠시 정적이 일렀다. 문을 닫는다고? 그게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정말 문을 닫는다고요. 더 이상 장사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만. 문을 닫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 설명해 줄 필요 없어. 매지슨 포켓은 상대의 말을 무자비하게 끊어냈다. 다시 클레버 좋아, 아이스크림으로 좋아. 돌아가야 하나? 하지만 거기 배달하는 카본크림 매번 몰래 빼먹는다고 항의했더니 정상적인 소모값이라고 하잖아. 그럼 이제 이 아이스크림을 살 수 없다는 말이야? 떠나려던 소녀의 발걸음이 제자리에서 멈췄다. 아름다운 정의십각형이래 자꾸. 아름다운 정시비각형과 함께하고 지냈던 신기한 맛을 다음에 여기 올 때면 더 이상 맛볼 수 없어?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것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는 건 확실히 좋은 소식은 아니네. 37은 잠시 생각에 빠졌다. 아니. 내가 경제학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가 망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 좋아, 이렇게 하자.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응? 작별 인사는 조금 성급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구나. 가게 주인이 숫자에 대한 관한 수많은 질문에 어지러워하는 동안 작은 조언자는 공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문제를 해결했다고 선언했다. 이 그래프는 이 가게와 다른 가게들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방문자 수와 평균 결제 금액이 다른 가게들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이게 문제의 원인이네. 이 두 가지 숫자만 높이면 고민은 쉽게 해결될 거야. 어떻게 높여? 그런가요? 어떤 거죠? 가게 주인은 그래프를 가까이 들여다보며 각 선과 점 사이 관계를 열심히 파악하려고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뭐야? 진짜로 하려고? 이게 뭐냐고. 이런 시시한 시트콤 그 촬영장 같잖아. 젠장. 여긴 전체적인 지금 뭐 아이디어 하는데? 연구만을 위한 내 개인 내 말 실험실이야. 듣고 그런데 너 지금 내 칠판에 아이스크림 가게 손에 손익분기 분석표 따위나 쓰고 있어? 짚어주자면 여기는 네 개인 실험실이 아니야. 하지만 나도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점점 이해 못하겠어. 재밌는 자자, 아이디어네요. 그러지 말고요. 우리 모두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재밌지 않나요? 제발. 뭐가 재밌다는 건데? 경영을 모르는 사람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면 망하게 하는 이유를 연구하는 것처럼 멍청한 문제? 답은 뻔하지 않아? 하루에 얼마나 손해보느냐는 질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꽤 많이 오라고 답한 사람에게 무슨 장사를 기대할 수 있는데? 더 이상 못 찾겠군요. 저기요, 다 들리거든요? 당신은 언제나 무리한 요구를 했잖아요. 아이스크림은 다 먹고 나서 콘만 남겨서 리필해달라고 했으면서 뭐?
그런 것도 다 들어줬는데 이제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요구를 들으면 안 되지. 내가 말해두는데. 난 단지 사실을 지적했을 뿐이야.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일만 잘해서 다른 일은 엉망으로 만들거든. 여기 아이스크림은 정말 맛있지만 장사 수완은 형편없어. 차라리 레시피를 팔지 그래. 에? 가게 주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얼굴을 천천히 붉혔다. 설마. 네. 그래요, 인정할게요. 이건 내 꿈이었어요.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게 내 꿈이라고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가게 주인은 눈을 희번뜩하게 메디슨 포켓에게서 시선을 돌려 자신의 유일한 구세주를 다시 바라보았다. 실례지만 포기하려고 한 순간에 여러분이 나타난 거예요. 정말 도와줄 수 있나요, 아가씨? 방금 말한 뭘 올려야 한다고요? 객단가와 방문자 수 이 가게의 객단가는 다른 가게의 대략 3분의 1 수준이야.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63명인데 이걸로 부족해. 그래서 적자가 나는 거야. 매출이 너무 낮으니까. 사실 63명은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생각해봐요. 60명 넘게 온다니. 내가 말해두는데. 너무 낙관적이어서 무섭군. 밖에 다른 가게들을 봐봐. 클레버 아이스크림의 카트 앞에는 항상 길게 줄을 선다고. 하루에 최소 300개는 팔린다니까. 에즈라가 박물관 상점에서 수익을 남길 생각을 하지 않은 걸 감사해야 해. 아니면 더 크게 적자를 봤을 거야. 걔도 경제 감각이 좀 떨어지는 편이거든. 알았어요.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가게 주인은 손을 들며 항복한 뒤 372 노트의 그림표를 다시 살폈다. 그리고 이 소녀의 결론에 의문을 갖는다는 라플라스 연구센터에서 보기 드문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저는 아이스크림을 팔고 다른 가게들은 기념품을 팔잖아요. 당연히 객단가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 아이스크림을 가격을 그만큼 올리면 맛에는 자신 있지만 솔직히 사람들이 사줄 것 같진 않아요. 정말? 아이스크림이 그만한 가치를 못한다고? 이렇게 아름다운 정십이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데 아, 왜 자꾸 정의십각형이라 그래? 물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수학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결국 자신의 지식 부족을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방문자 수만 남았네. 방문자 수를 늘려보자. 이렇게 이 숫자를 현재 2.56배로 올리기만 하면 수지가 맞을 거야. 물론 내가 좋아하는 숫자는 아니야. 2.56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그냥 십진법에서의 근사치일 뿐이거든. 2.56? 그걸 63명에 곱하면 대략 그래. 이게 근사값의 문제점이지. 결과값은 161.28일 거야.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숫자는 사실 161이야. 뭔가 직관에 어긋나. 161은 모든 진약수가 실제 값보다 작은 부족수거든. 그래서 일단 161을 달성하고 나면 더 나은 숫자를 찾아도 좋겠어. 예를 들어 다음 대칭 수인 170일이나 180일이나 190일이나 200이나. 저 머리가 더 멍해졌어요. 잠깐만 멈춰봐요. 앞에 있는 소녀가 어떤 계산 방법을 사용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게 주인은 숫자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우선 처음 목표부터 시작하자고요. 하루에 아이스크림을 161개를 팔라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매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가게에 오면 어떻게 그걸 감당하죠? 너무 쓸데없는 걱정이야.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잖아.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2.98 근사값으로 보면 3분의 아이스크림을 한 개씩 팔기만 하면 돼.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시간을 재보지는 않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로 봤을 때 30초 안에 아이스크림을 완성할 수 있을 거야. 내 생각에 불가능한 일 같지는 않은데? 가게 주인은 멀리 허공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3분마다 한 명의 손님이 오고 자신이 그들에게 순서대로 아이스크림을 30초 안에 건네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시도는 해볼게요. 3분마다 하나씩. 그럼 진짜 손님들이 쉼없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녀는 설득당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야 말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가게에 오는 사람 수를 지금의 2.56배로 늘릴 수 있을까요? 잠깐 생각해볼게. 역시 단가를 올리는 게 더 쉬운 게 아닐까? 천재 수학자는 입을 뻐끔거렸다. 잠시 후 마침내 그녀는 답 하나를 도출해냈다. 2.56을 곱한 다음 0.28을 빼면 되지 않을까? 네? 좋아. 내가 뭐라고 했더라? 너무 좋다. 단순히 숫자를 늘리면 된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오랫동안 숨죽이고 있던 구경꾼이 드디어 독서를 퍼부을 기회를 잡았다. 현실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해 꼬마 수학자. 갑작스러울 수가 때가 있겠지만 이제 수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고찰해볼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안 돼! 마음으로 받아들여! 많은 사람들이 수학의 세계가 너무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두려워하죠. 그들을 탓할 수는 없어요. 사고 하나, 사람 한 명, 사건 하나, 성공과 실패. 이런 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숫자가 그것이 가리키는 실제 대상에서 떨어져 나가 일이 단순한 일이 되었을 때 수학은 우리가 익숙한 물질 세계를 초월하거든요. 육체의 얼매인 우리는 그 숫자들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숫자를 연구하고 그 숫자들을 통해 초월적인 세계에서 오는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없음이 0의 형태로 당당히 자리 잡고 음수는 존재의 반대편에 서 있어요. 심지어 무한조차도 공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죠. 수학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적어도 이론상으로는요. 우리의 생각은 현실의 속박을 받지 않고 자유로워져요. 이런 자유의 매력을 이해하는 사람은 극소수고 그 세계에서 전능한 힘을 가진 사람도 소수예요. 마치 우리의 사랑스러운 새 친구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엔 작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조용한 정중은 달변을 토해내는 연구원을 한참 음시한 후 냉정하게 시선을 돌렸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민망해하고 혼잣말은 멈추지만 이 미지수는 분명 평범한 숫자가 아니었다. 자,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무슨 일인데? 라고 물어보죠. 청중은 여전히 무자비한 침묵으로 답했다. 문제는 바로 수학은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그 힘을 현실에서 발휘하려면 우리가 3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1단계, 현실 문제를 수학적 문제로 추상화하기. 2단계, 전능한 수학의 세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3단계, 거기서 얻은 답을 가지고 현실로 돌아오기. 그 말은 드디어 청중이 그의 뜻을 이해했다. 메스머 주니어는 밖을 바라보았다.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분기의 하루 평균 입장객 수는 9,837명이야. 하루 영업시간은 8시간이니까 3시간이 지났다면 대략 3,689명이 들어왔어야 해. 내가 이봐, 말해보는데 박물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모든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오지 않는다는 건 알지? 피크 타임이란 게 있잖아. 이건 상식이라고. 그래도 차이가 너무 커. 가게 간판이 보이는 곳을 지나간 사람이 457밖에 되지 않는다 하고 사람들이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 휴식 공간으로 오지 않는 게 문제야. 네? 400명이면 많은 거 아닌가요? 제발 입장률이란 게 있잖아. 그 400명이 전부 왔다 간 것도 아니었어. 기억 안 나? 지금까지 아이스크림 사러 온 사람은 20명 뿐이었다고. 즉 전체 방문객의 12%만이 이 휴식 공간으로 온다는 거야. 인정해야겠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야. 그래서 내가 이 가게를 좋아해. 시끄러운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거든. 근데 왜 사람들이 여기 오지 않는 걸까? 모르겠네. 잠깐 이 지도... 1년 넘게 풀리지 않았던 연구센터의 난제를 몇 초 만에 해결한 작은 머리통이 아이스크림과 관람객에 관한 수수께끼로 골몰하고 있었다. 아주 좋아. 3단계를 진행 중이야. 현실로 돌아오는 단계. 알았다. 알았다. 뭘 알았을까? 프랙탈이 뭐였지? 프랙탈? 익숙한 단어입니다. 숫자가 모든 걸 알려줄 거야. 원형 테이블 앞에서 손에 든 아름다운 시비각별을 바라보는 삼칠은 그녀 뒤에 아이스크림 가게 뒤에 줄지어 선 손님들을 쳐다보았다. 박물관의 각 복도마다 사람들의 이동량을 분석하고 아하, 도형의 형태. 그 아까 우리 아이스크림 그거랑 비슷하구나. 그 복도를 지나가는 맞아. 내가 왜 익숙한지 알아들었어. 그 알아서 원자 구조가 프랙탈 구조라서 그래. 그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성 비율을 조사했지. 그리고 다른 관련 시설이 사람들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도 비교했어. 그다음에 그리고 그 숫자가 현실 세계에서 어떤 좌표를 가리키는지 찾아냈어.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 휴식구역은 B3와 C2 전시관을 연결하는 통로에 있어. 하지만 그 통로는 너무 좁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B구역을 다 보고 나서 다른 통로를 통해 C구역으로 움직였거든. 휴식구역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에게도 더 나은 선택지가 있었어. 3호구역으로 이어지는 복도 때문에 여긴 화장실이 없잖아. 아이를 데리고 오는 방문자들이 중요한 고객층인데 이 휴식구역은 22세 이하 아이를 위한 체험 공간과 거의 정반대 방향에 있어. 이런 식으로 나는 숫자 뒤에 숨겨진 원인을 발견하고 그 숫자가 준 힌트를 얻었어. 논리적 추론이네.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어. 사람들의 다양한 습관, 생각, 무의식적인 행동들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야. 솔직히 말해서 이건 내 직감과는 좀 달라. 내가 현상 세계를 관찰하는 방식과 정반대거든. 나는 보통 먼저 현상을 보고 몰라. 그 뒤에 숨겨진 숫자를 보는 편이야. 하지만 이번에 숫자를 먼저 봤어. 이게 내 연구과제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봤어. 그들의 새로운 친구가 다시 한번 정신이 팔린 것을 보고 옆에 앉아있던 X가 어깨를 으쓱하며 계속 설명을 이어갔다. 어쨌든 37이 숫자 뒤의 답을 우리에게 말해줬잖아요. 그 후로는 쉬웠죠. 문제의 핵심은 가게의 위치가 좋지 않다는 점이었으니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여기에 맛있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했어요. 좋아. 사실 홍보를 위해 특별 전시와 연결한 건 내 제안이었어. 에즈라, 그러니까 특별 전시에 방문자를 끌어모은 공유자에게 선물을 주려면 제대로 된 대상에게 주도록 해. 그리고 우리 치르사 선생님은 아이스크림 맛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했죠. 위에 있는 이 주황색 조각 보여요? 설탕에 절인 레몬 껍질이에요. 레몬 껍질? 별거 아니야. 그냥 동료들이 그런 게 있다고 말하는 걸 들었을 뿐이야.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 메스머치기야. 이 조각들은 수의 축 위에 흩어져 있는 행운의 숫자처럼 멋져 보여.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 기적의 별이라는 아이스크림이 탄생한 거군요. 에즈라가 마지막 한 입을 입에 넣었다.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입안에서 녹아마르며 바삭한 콩과 함께 멋진 말추를 치는 느낌이었다.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큰 영감을 받기도 했고요. 예전에는 관심 있는 사람들만 전시회를 보러 오곤 했지만 아이스크림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과 우리의 전시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에즈라는 뒤를 돌아보았다. 끊임없이 들어오는 방문자들 중에는 학자처럼 보이는 전문가들도 있었지만 근처에 사는 주민이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여행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유독 아이들이 많이 보였다. 누군가는 전시품 앞에서 열변을 토하고 누군가는 설명글을 읽으며 깨달음을 얻었다. 또 누군가는 그저 다양한 전시품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즐거운 미소로 가득한 얼굴과 전시품을 바라보는 반짝이는 눈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저 조금 긴장했어요. 오늘은 제가 라플라스 박물관장으로 임명된 이후 첫 공식 연설이 있는 날이거든요. 다들 천중을 감자나 버섯으로 상상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37, 당신이 말한 것처럼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은 특별 전시를 보기 위해 먼 길을 온 사람들이에요. 피와 살이 있는 지식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죠. 감자나 버섯이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정말로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아요. 연설이 곧 시작되는 거야? 맞아요. 네, 여러분들을 청중으로 초대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젊은 연구원들은 원형 테이블에서 일어나 친구를 응원하며 연설장으로 배웅했다. 와, 전도자의 강당만큼 사람이 많아. 이런, 다시 긴장되네요. 아니면 천중들을 버섯으로 상상해볼까요? 하지만 그건 회피일 뿐이고 무리한 일인데. 어째서요? 왜 긴장하는 거야? 누가 있든 몇 명 있든 내 연설의 내용은 변하지 않잖아? 본질적으로 진미는 변하지 않아. 그건 우리가 책임져야 할 대상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37. 정말 그렇네요. 이 기적의 돌을 드디어 공개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이 기회를 망치면 안 돼요. 자, 홀로 설산을 헤쳐나갔던 기세를 다시 보여줄 친구. 이 정도 작은 무대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그냥 상황에서 우리를 계속 내 쳐다봐. 친구인 네가 그러면 긴장할 틈도 없게 만들어 줄게. 메디슨 포켓, 나쁜 생각하지 마. 자, 알지라 모두를 버섯으로 상상하는 건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그럼 가볼게요. 새로 임명된 젊은 관장이 전시대 중앙에 섰을 때 사방에서 들리던 소근거림이 멈췄다. 어서 두구두구두구두구. 오세요. 환영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라플라스 박물관 관장직을 맡은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 각지에서 제 부름에 응답해줬다는 사실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린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삶을 살고 있으며 취미도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열망과 이상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식과 견문을 전파해 이 세계의 광활함과 아름다움을 더 많은 이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와, 짝짝짝짝짝. 나 손절 왜지? 숨이 피가 손으로 안 가고 있어요. 박수가 터져나왔다. 아직 앳된 얼굴을 가진 신윤관장은 이미 실적을 통해서 존경과 신뢰를 얻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가 대중에게 선보일 놀라움을 기대하고 있었다. 많은 귀중한 전시품들이 박물관에 기증되었습니다. 소유자들은 그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이 보물들을 대여하거나 기부해 주었지요. 이런 제가 상상한 생각은 것보다 해본 적이 훨씬 더 없는데. 많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영광의 동시에 수많은 감정 작업이라는 도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박식한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우리는 이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이고 친절한 친구들을 갖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소녀는 전시실의 한 구석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 미소를 지어 인사했다. 대단해. 고마워할 것 없어. 썩 잘하고 있잖아. 거기 조용히 해. 뭐? 너흰 여전히 재미있구나. 수근거림은 따가운 눈총에 의해 조금 조용해졌다. 구석에 있던 젊은 연구원들은 다시 조용히 입을 다물었고 연설은 계속 이어졌다. 우리가 받은 전시품들은 값을 따질 수 없는 보물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것들이니까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 이 전시품을 위해 특별 전시를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즈라가 손을 뻗어 부스 중앙에 놓인 하늘색 반투명 크리스탈을 가리키며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건 해왕성에서 온 기적의 돌, 해왕성의 표면을 덮고 있는 다이아몬드 바다의 결정체입니다. 오! 놀라움과 감탄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결정을 주목했다. 구조적으로 볼 때 이것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우리가 이케아에 알고 있는 연마된 다이아몬드와 별로 다른 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러나 이것의 달라요. 특별한 점은 태양계에서 45억 킬로미터 떨어진 해왕성에서 왔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보이저 2호에는 다른 행성의 물질 샘플을 얻기 위한 전속 마도학 수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뭐? 아 그런 게 있어? 지금까지 다른 행성에서 물질을 가져오는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비록 마도학자들은 우주의 먼 거리가 술식에 실패한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초장거리 전송은 여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80년대 이후 각국의 우주기관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더 이상 탐사선에 마도학 술식을 탑재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저 멋진 2호가 발견이에요. 해왕성을 지나 멋진 머나먼 행성에서부터 우리에게 보내온 이 선물을 받기 전까지는 말이죠. 머나먼 곳에서 이 아름다운 돌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많습니다. 보이저 2호가 1989년 8월 25일 해왕성의 가장 근접한 좌표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다이아몬드가 전송된 시점은 그날보다 훨씬 늦습니다. 초장거리 전송 마도술과 일반 전송 술식의 차이가 있어 이런 큰 시간차가 발생했을까요? 다른 사례가 없어서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주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아름다운 돌이 나타날 때 복잡하고 정교한 술식이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작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탐지 시스템에는 술식에 속하지 않는 마도학 흔적이 잡혔습니다. 미세한 파동만을 남기고 사라진 뒤로 우리는 다시는 그것과 유사한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적의 돌이 나타났을 때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흥얼거린 멜로디는 놀랍도록 똑같아서 모두가 같은 완창을 들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주센터의 그 어떤 검사 설비에도 그들의 설명에 부합하는 녹음 기록을 찾지 못했죠. 보이죠? 이 돌에는 명확하지 않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까?
보이저가 흥얼거리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인지 묻기도 합니다. 정말 해왕성에서 온 다이아몬드일까요? 태양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거대 행성에서 온 것일까요? 이 돌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기대에 찬 눈빛 속에서 젊은 관장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이 질문에 확실히 대답할 수 없습니다. 보이저 2호는 여전히 지구로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기적과도 같은 전송 성공이라는 데이터 외에는 자신이 해낸 일에 대해 더 이상 설명하지 못합니다. 확실한 건 이 다이아몬드가 전송 술진의 수신 위치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을 따라 전시실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 아름다운 결정을 주목했다. 우주센터의 연구원들은 기적의 돌이 주변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신중하게 확인한 후에 전시를 결정했습니다. 그건 이 돌은 과학과 마도하기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다.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아름다운 수수께끼입니다. 와, 연설 길다. 이걸 다 외워서 한다고? 애들아 천재인가? 라고 생각해봤는데 15세의 박사면 천재가 맞죠. 고된 일정을 마친 젊은 관장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휴식 구역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다시 원형 테이블에 앉았다. 저 어땠어요? 미리 연설문을 준비해서 갔는데 무대에 오르니까 저도 모르게 굉장히 많이 건너뛰게 되더라고요.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우리가 모두가 이번 전시회에 아무튼 멋졌어요. 다 못 읽고 넘겨버렸다. 난 천문학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네 연설은 정말 흥미로웠어. 고향 친구가 하나 떠오르더라. 그 친구는 너와 조금 닮았어. 평소에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가 나서서 입을 열면 누구나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게 되었지. 아, 깜빡 잊은 게 있었네. 210인가? 말하는 거? 삼칠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모두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모였다. 오직 메스머 주니어만이 잠시 멈칫하다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편지. 아직 육에게 답장을 보내지 않았잖아. 어디 보자. 육은 자질구레한 것을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이 노트를 찢어서 편지지를 써도 될 거야. 엑스는 37이 노트에 손을 뻗기 전에 그날을 말렸다. 잠깐만요. 매디슨 포켓의 방에 라플라스에서 주는 편지지와 봉투가 있던데 이걸 쓰는 건 어때요? 모처럼 고향에서 온 편지를 받은 건데 좀 더 예쁜 편지지로 답장하자고요. 왜 내 물건을 맘대로 내주는 건데? 상관없지만 내가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있어요. 그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쓰레기 더미 속에서 봤거든요. 같이 가서 찾아보죠. 엑스 관찰력 쩐다. 너 방금 쓰레기 더미라고 했겠다?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면서 멀어졌다. 다정한 관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둘이 싸우지는 않겠죠? 아니, 이미 싸우고 있네요. 저도 따라가는 게 좋겠어요. 찾았다. 저기 있네. 여기서 데저트 플라넬이랑 스파토데아가? 진짜다. 어이, 얘들아. 스파토데아, 데저트 플라넷이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아무래도 젊은 관장에게 다른 손님에게 찾아온 것 같았다. 지난번에는 경기 때문에 전시회를 보지 못했는데 이번엔 깜짝 선물을 주려고 찾아왔어. 그런데 사람 진짜 많네요. 이렇게 큰 행사를 주최하다니 대단해요. 방금 전에 연설을 들었어. 꽤 멋지더라, 꼬마 관장.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와주셔서 너무 정말 기뻐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나눠야 할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에즈라는 결국 메스머 주니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사과를 한 뒤 먼 길을 온 친구들과 자리를 갖기로 했다. 천장에 실시간으로 비치는 별자리 지도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원형 테이블에는 치료사와 숫자의 선택을 받은 소녀만이 남아있었다. 해왕성에서 온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째서요? 그건 왜 물어봐? 네가 아직 어떤 의견도 말하지 않았잖아. 너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그 기적의 돌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예뻐. 우리가 그날 본 사금성 요소처럼 똑같이 규칙적이고 견고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다른 입방장계 광물들과 비교했을 때 왜 사람들은 유독 다이아몬드를 특별하게 보는지, 그리고 왜 그 중에서도 이 다이아몬드가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건강한 시간은 현상 세계에서만 존재해. 어떤 객관적 존재의 본질은 그것이 어디에 있었는지,
혹은 언제 발생했는지 여부와 결정적인 관련이 없어.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 같네. 베스머 주니어는 홍보 포스터에 쓰인 단어를 떠올렸다. 아마도 천문학적 탐구의 의미 외에도 사람들이 이 돌을 특별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것이 낭만을 의미하기 때문일 거야. 그게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것보다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는 거야? 그건 별로 공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감정적 편향은 우리에게 객관적이지 못한 판단을 내리게 해. 소녀는 생각에 담긴 표정을 지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아이스크림 가게에 오지 않았던 것도 마찬가지야. 그것 역시 감정 편향이나 한순간의 착각 때문에 불확실하고 허무하고 객관적이지 못해.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 소녀는 숫자로 아이스크림에 얽힌 수수께끼를 풀었지만 그 숫자 뒤에 가려진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잘못은 아니었다. 새가 물고기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듯이 만약 세상 사람들이 모두 동굴에 갇혀 있다면 이 소녀는 암벽을 통해 광활한 별들의 바다를 보기 위해 태어난 존재였을 것이다. 어쩌면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작고 비좁은 동굴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좋아. 그래. 치료사는 처음부터 그녀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되새기면서 포기하기도 결심했다. 이건 그녀의 일이 아니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다. 아주 오래전 그녀가 제1방어선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지냈을 때 들었던 이야기였다. 그러고 보니 37 해왕성이 어떻게 발견된 건지 알아? 뭐? 응? 오. 여기에서 해왕성 이야기까지? 진짜 과학에 관한 지식을 지식까지 채워주는 리버스 1999 바로 나온. 메스머 주니어는 나에게 해왕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어. 중력 이론의 그다음에- 정교한 공식을 통해 사람들은 천왕성을 발견했어. 하지만 이후 그들은 천왕성이 계산된 궤도를 정확히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지. 이론이 잘못된 걸까? 이 정의가 틀린 건가? 사람들은 이구심을 품기 시작했어. 어떤 사람들은 부정했고 어떤 사람들은 외면했지만 여전히 몇몇 사람들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했지.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어. 그래서 하나의 가설을 세웠던 거야. 만약 중력 이론이 틀리지 않았다면? 만약 천왕성의 궤도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아는 8번째 행성 때문에 바뀐 거라면? 이 증명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 천문학자들은 계산한 결과에 따라 어느 한 밤중에 천체 망원경을 계산대 방향으로 돌렸지. 그 다음에 그리고 그들은 해왕성을 발견했어. 천왕성이 예상된 궤도와는 달라서. 나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 사람들이 낭만이라고 부르는 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람들은 순간의 변덕에 따라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려. 하지만 무작위처럼 보이는 결정들 뒤에는 사실 논리가 존재할지도 몰라. 메스머 주니어는 사람들에겐 사랑하는 것과 믿는 것들이 있다고 했어. 그래서 그들은 현실 세계에서 그 기준에 맞는 무언가를 발견하면 기쁨을 느낀대. 내 생각에 사람들이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증명되었을 때, 그들이 규칙에 부합하는 결과를 발견했을 때 그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그건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아. 마치 모든 사물이 존재하지만 만질 수도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숫자처럼 말이야. 그건 우리가 동경하는 초월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 우리도 종종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지. 때로는 그 가설이 옳다고 증명되어 새로운 정리를 발견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현실이 우리에게 아니야 네가 틀렸어 라고 말할 때도 있잖아. 아이스크림이 나에게 틀렸어 라고 말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아이스크림에 관한 과제에서도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 나는 문제를 곱셈 축에서 덧셈 축으로 옮겼고 곱셈 기호를 더하기 기호로 바꿨어. 그리고 내가 가진 문제들을 그에 맞는 덧셈 값으로 변환한 뒤에 그 합을 가지고 다시 곱셈 축으로 돌아가야 하지. 너무 쉽잖아. 얼마나 간단한 해답인지 일찍 알아차려야 했어. 이제 내가 도달해야 할 다음 간의 윤곽이 서서히 보이는 것 같아. 그 이후
이후로 나는 연구가 지지부진한 때면 박물관으로 산책을 하곤 했어. 우리 해본 만큼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곳이었지.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은 우리가 올 때면 고맙다면서 매번 나에게 공짜로 아이스크림을 주려고 했어. 하지만 나는 연구센터의 연구원들이 내놓은 여러 가지를 해결하면서 충분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값을 낼 수도 있고 친구들에게 한턱 낼 수도 있게 되었지. 오호호호. 기적의 별마다 아이스크림은 특별 전시가 끝난 뒤 단종되었어. 하지만 상관없어. 나는 초콜릿 맛을 제일 좋아하니까. 최고야. 아이스크림은 정말 훌륭해. 그 아름다운 기하학적 모양은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 그래서 나는 매번 박물관에 갈 때 가장 적합한 개수의 아이스크림을 골라 먹곤 해. 적합한 개수? 하나를 먹는 게 하나가 적합한 걸 수도 있겠죠? 괜찮아요. 많이 먹어요. 아직 많으니까요. 좋아. 난 너무 적자를 거부하는 법이 없어. 이게 무엇을 증명하는지 아세요? 착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따른다는 거죠. 역겹. 저기 너희 둘, 삼칠이 사는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나 봐. 전혀. 그래, 물어본 내 잘못이지. 넌 안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하지만 이 아이스크림은 많이 먹으라 할 만한 음식은 아니에요. 배탈 날 수 있으니 조심해요. 삼칠, 내가 기억하기론 오늘 벌써 1개 이상 먹은 것 같은데요. 걱정 마. 오늘은 3개밖에 안 먹었어. 단량체와 이합체가 구성하는 삼량체는 절제와 신중함의 미덕을 상징해. 3개의 아이스크림은 많지도 않고 적절하지 않은 것도 아니야. 완벽한 나는 숫자야. 4가 가장 적합한 숫자라고 생각해. 가장 작은 합성수고 가장 위대한 기적, 가장 완벽한 숫자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답안은 4야. 하나 더 먹겠다고? 거절하지. 하나 더 먹겠다고?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어째서요? 4가 3보다 좋은데. 좋아. 난 10이 더 낫다고 보는데 10진법에서 가장 작은 주자리 수고 그걸 10의 자리에 넣으면 고작 1일 뿐이잖아. 얼마나 좋아? 내가 말해뒀는데. 하지만 하나 알려주자면 이 휴식구에게는 화장실이 없어. 배탈 나도 갈 데가 없다는 거죠. 나는 그곳에서 자주 메스머 주니어, 엑스 메디스 포켓, 그리고 에즈라를 만나곤 해. 그리고 그들은 모두 재밌는 사람들이야. 그들과 함께 있을 때면 종종 과거 우리가 소피아 그리고 가끔씩 210과 함께 보냈던 사건들이 생각나. 때로는 에즈라의 친구인 스파토데아와 데저트 플란넬도 합류하지. 스파토데아는 활력이 넘치는 정수였고 데저트 플란넬은 메스머 주니어와 비슷하게 스스로에게 엄격한 분수야. 모두 재미있는 사람들이야. 하지만 어느 날 우리는 나쁜 소식을 듣게 되었어. 아주 나쁜 소식이었지. 현상 세계의 모든 것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해. 이 사실을 진작 알았어야 했어.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조금 실망하고 말았어. 뭔데? 저기요. 젊은이들 잠시 실례할게요. 사실 말이에요. 이 가게 결국 문을 닫기로 했어요. 왜? 어? 뭐? 무슨 헛소리야? 이 줄을 보라고 왜 문을 닫는데? 그래요. 사실 문을 하지만- 닫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수학 계산을 하나 해봤거든요. 이 아가씨가 저에게 해줬던 것처럼요. 요즘 확실히 꽤 많은 돈을 벌었어요. 하지만 이 열기가 지나가면 높은 매출을 올리지 못할 거예요. 매일 꽤 괜찮은 수익을 올리더라도 비용을 회수하는 데는 2년 이상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남들이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차라리 가게를 넘기면 어떨까? 지금 가게가 잘 나가는 틈을 다 넘기면 확실히 한 번에 본전을 회수할 수 있을 테니까요. 결국 돈이야? 생각하는 방식을 바꿨구나. 자신의 대시기어를 올린 거야. 이건 좋은 일이지. 맞아. 아이스크림 가게는 곧 문을 닫아.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없게 되었어. 더 이상 아름다운 12각별을 볼 수 없게 된 굉장히 슬픈 일이야. 아니, 하지만 가장 나쁜 소식은 이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좋아. 결국 나는 아이스크림을 못 먹게 되는 거네. 네 꿈을 버리겠다 이 말이네. 그런데 하지만 이성적인 판단이긴 하죠. 걱정 마세요. 저는 응원할게요. 만약 저기 있는 무례한 손님이 당신에게 위협을 가했다면 저기 있는 관장에게 알려줘도 돼. 어이 얘들아, 이게 규정에 맞아? 뭐라도 좀 해봐. 하지만 가게를 넘기는 건 규정 위반이 아니에요. 이런 곳에서 권한을 남용할 수는 없죠. 그럼 나는 산책 나와서 뭘 먹지? 지나가는 관람객들이나 잡아먹을까?
어이, 가게를 넘겨받은 사람은 여기서 뭘 팔겠다고 하는데 듣기로는 온갖 맛이 나는 이상한 콩을 팔 거라고 들었어요. 게맛, 푸르네, 씨앗맛, 달팽이, 눈알맛 같은 것들이요. 에? 아? 누가 달팽이 눈알맛을 먹고 싶어 하겠냐? 난 반대. 콩은 먹으면 안 돼. 에? 뭐야, 너희 고향 교리에서는 콩을 먹지 말라고 하기라도 해? 물론이지. 당연하지. 콩을 먹는 것은 큰 제약이야. 콩을 먹는 것보다 나쁜 악행은 없어. 콩을 먹는 사람은 사형에 처해질 거야. 죄송해요. 아, 미안해요. 모욕할 생각은 없는데요.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너희가 학파 사람이 아니고 여기가 섬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서 콩을 먹었다고 너희를 사형에 처하라는 말은 하지 않겠어. 하지만 나는 절대 먹지 않을 거야. 정말 아쉽네.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스크림이 결국 사악한 콩으로 변하게 되다니. 그런데 네가 먹고 있는 초콜릿 맛 아이스크림도 결국 콩이잖아. 뭐? 초콜릿 맛 아이스크림은 초콜릿으로 만든 거잖아. 초콜릿은 카카오 콩으로 만든 거고 카카오 콩도 결국 콩이야. 그렇다면 넌 콩을 먹은 셈이네.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만약 네가 정말로 콩을 먹었다면 그럼 아브락사스가 나를 잡아갔을 거야. 하지만 난 아브락사스에게 잡혀가지 않았어. 이 결과는 모순이야. 그러니까 가능성은 하나야. 가설이 틀린 거지. 넌 나를 속였어. 37. 아이스크림 녹아요. 일단 나가 여기 송수건 받고. 그래요. 빨리 가요. 쓴 아이스크림부터 구해요. 걱정 마세요. 그건 콩이 아니니까요. 초콜릿 그런가? 향이겠지? 너 이 자식을 믿어? 아브락사스가 지금 오는 중일지도 모르는데. 조금만 조용히 하면 안 될까? 저기요. 가게를 넘기기 전에 인터뷰하겠다는 기자가 왔네요. 같이 한 장 사진 찍을래요? 이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저와 함께 아이스크림의 기적을 만들어낸 연구원들이죠. 오? 내 가설이 맞았어. 너무 웃겨. 잠깐만. 사진 좀 찍으려고. 예를 들어 얘를 마치 우리가 아주 나쁜 비순환 소수를 받은 것처럼 말이야. 그건 에? 이 숫자는 두 숫자의 비율로 쓸 수 없고 소수점 이하의 숫자도 끝없이 이어진 아주 나쁘게 보이는 숫자지. 하지만 그 숫자의 제곱을 계산해보면 이야. 아주 좋은 숫자를 얻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 초콜릿 아이스크림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아주 좋은 거야. 이거 줄게. 네가 아이스크림을 맛봤으면 해서 레굴루스에게 부탁해서 하나 보냈어. 편지와 함께 내가 수집한 논문이나 학술지 출력되는 자료를 보냈으니까 섬의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할 때 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최근 외부 수학자들이 제시한 수수께끼를 많이 모았어. 몇 가지는 매우 흥미롭고 그중 일부에서는 벌써 아이디어를 떠올라. 하지만 공정해야 하니까 너에게도 똑같이 시간을 줄게. 다음 편지에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할 수 있기를 바라. 그리고 이 신문도 같이 보내줄게. 메스모 주니어가 이 신문을 발견하고 같이 보내면 어떻겠냐고 했어. 이러면 네가 내 상태를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을 거야. 간단히 말해서 난 잘 지내고 있고 과제도 아주 순조로워. 이번에는 확실히 더 나은 답을 찾아낼 거야. 아마 최고의 답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충분히 좋은 답이어야 해. 그 다음에 그 후에 나는 섬으로 돌아갈 거고 소피아도 돌아올 거야. 그러면 우리는 예전처럼 진리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어. 혹시 눈치챘을지도 모르지만 이 편지의 전체 글사수는 제 칭수야. 네가 내 의도를 이해할 거라고 믿어. 답장 기다릴게. 37이 마지막까지. 편지지의 마지막 글자를 쓴 편지 작성자는 마지막에 선언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지도로 숫자를 다시 셀 필요도 없었다. 읽는 사람은 이 점을 확실했다. 청년은 편지를 펼친 후 처음으로 눈에 띄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와, 방금 무슨 거야? 세상에 그 창백한 얼굴이 영을 딱딱하게 굳어버린 줄 알았는데. 레굴루스! 우와.
모래를 세는 자. 언젠가 우리는 그 숫자의 답을 알게 될 것이다. 결국 아이스크림 가게는 끝난 거잖아. 미안해요. 죄송해요. 레굴루스에게 나쁜 뜻은 없었을 거예요. 그냥 37이 저에게 보낸 선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 맞아. 아이스크림 말이지. 하지만 알다시피 아이스크림은 녹잖아. 세려장만은 내 애플호 3세의 가판을 그렇게 끈적하고 달콤한 것들로 더럽힐 순 없지. 그래서 내가 대신 먹었어. 고맙다고 해도 돼. 에? 수고했습니다. 천만에. 이번에는 아이스크림 도둑이 민망해졌다. 미안해요. 죄송해요. 37이 보낸 다른 물건들은 여기에 주고 가십시오. 나중에 직접 챙기겠습니다. 진짜 묻힌 무리수. 진짜 근데 레굴루스 병먹금은 6이다 역시.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리스트도 같이 두고 갈게요. 솔직히 말해서 좀 무겁더라. 에휴. 이봐 형씨,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말이야. 얼른 재단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답장 좀 빨리 써줄 수 있어? 가지고 돌아가야 하거든. 놀랍게도 청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확실해? 솔직히 말해서 걔 말이야 신비로운 척하고 있긴 한데 그냥 어린애잖아. 걱정 안 돼? 어째 맞는 말을. 37이 보낸 수수께끼의 답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었다. 하지만 로클롤 해적은 다시 고요해진 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수긍했다. 좋아, 그렇게 말한다면 뭐. 레굴루스? 먼저 출항 준비를 하러 갈게. 말해주자면 새로운 동료랑 감정을 나눌 시간이 필요하거든. 얘가 성격이 좀 있더라. 그래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손에 드는 그녀의 동료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혼란스러운 것 같군요. 저는 네 맞아요. 청년의 시선은 물처럼 고요했다. 무언의 응시 속에서 소네트는 자신이 품고 있던 불안을 입 밖으로 꺼내기로 결심했다. 잘 37에 대해 생각하고 모르겠어요. 있었어요. 이대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요. 그녀는 용감해요. 좌절을 겪어서 물러서지 않고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홀로 떠나 새로운 답을 찾으러 세상으로 나갔죠. 정말 존경스러워요. 함부로 학파의 이념을 평가하려는 게 아니에요. 앞에 이론이 제시한 답은 우리에게 폭풍을 피할 방법을 주었어요. 하지만 계속 드는 생각은 37은 여전히 진리만 찾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것 같아요. 소피아 양도 그리고 영원히 떠난 동료들도 포함해서요. 하지만 그 진리가 정말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청년은 침묵을 지켰기에 소네트는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 말을 이었다. 어쩌면 나쁜 그건-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걸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죠. 누군가는 3세에게 본질로 돌아간 동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진리가 소피아 양을 돌려놓을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말해줘야 해요. 우리는 일부러 그 진실을 회피했지만 이게 37을 보호하는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녀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말해야 할지도 몰라요. 항상 신중하게 행동하는 소녀는 이 말이 다소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상대방의 표정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욕은 전혀 화난 기색이 없이 그저 또 한 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은 37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뭐? 그 말은 모두 37을 걱정해주는 것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해가 있어서 바로잡아야 할 것 같군요. 37은 현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37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의 믿음 역시 그러한 것뿐입니다. 6은 고개를 약간 돌려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더 먼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다 알고 있구나 37.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당신은 이 모래사장에 얼마나 마른 모래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래알이요? 너무 갑작스러운 화재 전환에 소네트는 눈을 크게 뜨고 무의식적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모래사장을 둘러보았다. 아마도 10만, 100만?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정확한 숫자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오차의 허용 범위 내에 있는 결과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을 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페레미 추정도 그중 하나지요. 소네트가 눈을 깜빡였다. 배운 적이 있어요. 당신이 맞았네요. 미안해요. 하지만 죄송해요. 아직도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걸 배웠다고? 다음은 질문을 들어보십시오. 이 행성에 얼마나 많은 모래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소녀의 눈이 더욱 커졌다. 이 행성이요? 그건 정말 큰 숫자일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을. 잠깐. 처음으로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다. 깨달았군요. 매우 큰 숫자일 뿐 무한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르키메데스는 2000년경에 우리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설령 모래알로 지구 전체를 채우더라도 그 수는 10의 64제곱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요. 비록 그 숫자는 당시 사람들이 지구에 알고 있던 지식의 한계 때문에 정확하지 않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답은 매우 큰이지 무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한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그럼... 소네트는 발밑의 모래를 바라보았다. 평범한 사람의 머리로는 10의 63제곱과 같은 크기의 숫자를 생각할 수 없지만 제1방어선문 학교의 우수한 졸업생인 그녀는 청년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깨달았다. 37을 찾고 있는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건 이 세계의 어딘가에 아니면 세계밖에 어딘가에 존재해요. 찾기는 정말 어렵겠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소네트는 수많은 모래 아래서 시선을 떼 육이 바라보고 있던 방향을 따라 고개를 들었다. 광활한 바다의 저편 칸 소녀가 매우 큰 숫자를 계산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37은 가설을 세웠고 그 정리를 증명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가설을 직접 반증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틀렸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37이가 진짜 맹목적으로 진실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37은 알고 보면은 생각이 깊은 아이였구나. 진짜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구석이 많긴 했지만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